안녕하십니까.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11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부터 해서 과학기술과 윤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주 정도 강의를 진행해 볼 것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학기술과 윤리라고 하는 내용의 예비적 단계로서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기존의 윤리학이 가지고 있던 특징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일어나서 과학기술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윤리, 그런 윤리학이 요청되고 새롭게 요청되는 윤리학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지 저희 교원대학교 윤리교육과 류지한 교수님 논문을 가지고 살펴봤었습니다. 기존 윤리학의 특징이라고 하면 현재 근접성 중심의 윤리, 그리고 심정, 의무 중심의 윤리, 그리고 개인, 인간 중심의 윤리,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현대의 새로운 윤리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화되는 새로운 윤리학의 특징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죠. 미래, 지구 중심의 윤리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결과, 책임 중심의 윤리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단, 탈인간 중심의 윤리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지난주에 예비적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성격이 이번 주 강의와 다음 주 강의 이해하는데 자연스럽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윤리학의 한 가지 사례를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청남사이버 자료실에 보면 논문을 하나를 탑재해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읽을 만한 자료와 함께 공부하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마침 올해 제가 한스 요나스 관련해서 발표했던 논문이 하나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이끌어 나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논문 안에 한스 요나스가 주장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조금 더 심화된 공부를 해보려고 하면 당연히 요나스가 쓴 책인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 제일 좋을 겁니다. 사실 현대의 여러 윤리학자들 중에서 기존에 출제되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상가가 요나스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여러분들 조금 바쁘실 수 있죠. 방학 때 여유 있을 때 한 번 정도 읽어보는 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출신 사상가이고 영미권으로 넘어와서도 학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도 책을 썼습니다. 네. The Imperative of Responsibility, 책임의 명법. 우리가 정언명령 할 때 이 영어 단어를 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주된 저서에서 임용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제일 높겠고요. 하지만 그거 말고 요즘 수능 수준, 수능에 연계되는 교재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아닙니까? 거기서 문제화돼서 잘 나오는 게 기술의학 윤리라고 하는 책임의 원칙, 이 책을 응용하는 논의가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 여기서 조금씩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용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이번 주 강의에서는 책임의 원칙과 기술의학 윤리,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다 다루어 볼 거고요. 이까지 설마 시험에 나오겠나 싶긴 하지만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책 중에 한스 요나스의 말년의 사상이 담겨 있는 좀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담겨 있는 그런 논의의 책도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오늘 3교시는 요나스로 꽉 채워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뽑아와 주시면 여러분들 보는데 편리할 수 있겠죠. 서론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제목은 한스 요나스 책임윤리의 응용으로서 생명공학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64쪽 2장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주된 저서 두 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적인 공부하시기에는 읽기만 해도 좀 편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성입니다. 읽어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면 판서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스의 주장에 따르면 전통사회와는 달리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권력은 발전하였고 이것과 함께 인간 행위의 본질 또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윤리학이 인간의 행위와 관련을 가진다고 전제할 수 있다면 변형된 인간 행위의 본성으로 인해서 윤리학의 변형 또한 요청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저희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논문 그 내용과 뼈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요나스가 주목하는 새로운 종류의 능력은 바로 현대의 과학기술적 행위 능력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약술 형태로 아마 출제될 수도 있을 만한 한 문장으로 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표현 그대로 다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이 지닌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표현을 요나스 방식대로 말하면 바로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베르의 승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과학이라는 말 빼고 단순한 기술이라고 하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존재해 왔었죠. 선사시대에 구석기 시대 뗀석기,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원시적인 기술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과학이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하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조금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근대 과학혁명이라든지 산업혁명 시기 이 시기부터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요나스 같은 경우에 이 과학기술 발달이라고 하는 게 물론 여러 가지가 그 톱니바퀴처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지만 그 좀 두드러지게 발전하는 시기상의 차이가 있고 각 기술의 분야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나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과학기술이 발달해 나갔던 순서와 각각의 순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대 과학혁명이나 산업혁명 시기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죠. 산업혁명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역학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라든지 대규모 동력기계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간의 수공업 형태로 인간이 기술 활용하던 것과 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이 생겨나게 되었죠. 어떤 측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속도와 양의 측면에서 아주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계기가 역학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품의 양적 증가. 속도도 당연히 여기 포함되는 이야기겠죠. 기계를 통해서 대규모로 생산하다 보니까 생산품이 양적으로 증가되어서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이 역학이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OT 그 주쯤부터 해서 보여드렸던 다큐멘터리 영상 제목 기억나시나요? 인류세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죠. 강의실에서 봤던 첫 번째 주제는 인류세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화석으로서 지금 인류들이 닭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소비하고 있으니까 닭뼈가 많이 나중에 발견이 될 것이다. 1부에서는 그게 주제였었고요. 2부에서 인류세 시기 대표할 수 있는 화석으로 소개했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해 나가는 분야 한번 떠올려 본다고 하면 우리는 화학이라고 하는 기술의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이전의 과학기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이전의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자연 안에 있는 것을 관찰하고 그 관찰 대상을 바탕으로 실험하는 방법, 이런 방식으로 과학기술 연구를 진행해 나갔겠죠. 하지만 화학의 단계에 돌입하면 과학기술 연구의 양상이 또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기존의 과학기술은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관찰했다고 한다면 화학이라고 하는 건 자연에 있는 물질 A와 또 다른 물질 B 이걸 결합해서 기존의 자연에는 없었던 새로운 물질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시도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연에 없는 물질의 창조이다. 자연에는 없는 새로운 물질의 창조이다. 물론 새로운 물질 창조에서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고 개선되어 나가는 건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스가 생각할 때 이 화학이라고 하는 기술은 암암리에 인간의 사고 방식 속에 굉장히 오만한 태도가 자리 잡게 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요나스 같은 경우도 서구 문명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교적 전통, 이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겠죠. 유대 그리스도교적 전통에서 세계 속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피조물이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여러 가지 피조물을 창조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 이 세상과 구분되는 천상의 세계 어딘가에 살고 있는 그 절대적인 존재,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겠죠.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 원래 창조라고 하는 행위는 신이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자, 이 존재자만 할 수 있는 권능이었는데 화학 단계에 돌입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인간도 창조해낼 수 있구나,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계기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편리한 점도 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 가져오게 될 텐데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도 화학 시기에서 이미 그 시초가 발견된다고 요나스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은 과학기술의 분야라고 말하면 조금은 정확하지 않을 것 같고요. 과학기술에서 사용하는 재료 내지는 진료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 정확할 것 같네요. 우리가 과학기술에서 사용하는 이 재료 내지 진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비연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 이렇게 하니까 사용하는 도구가 연장 아닌가요? 생각하시는데 연장이 가지고 있는 뜻 가운데 공간을 차지하는 성질, 이것도 연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데카르트 혹은 스피노자 이렇게 하면 실체 개념이 나오잖아요. 실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 정신적인 속성과 물질적인 속성이 있죠. 물질적인 속성이 사유라면, 정신적인 속성이 사유라고 한다면 물질적인 속성이 바로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공간을 차지하는 속성. 한 공간에 물질이 있으면 그 공간에 또 다른 물질이 그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재료 내지 진료는 눈에도 안 보이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천둥이나 벼락이 칠 때 눈에 잠시 보입니다. 무엇인지 아마 학생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기이죠. 전기는 천둥이라든지 번개가 칠 때 우리 눈앞에 잠시 현상하긴 하지만 그 경우가 아니면 눈에도 보이지 않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는 비가시적이고 비연장적인 대상입니다. 전기. 이 전기를 사용하는 단계에 돌입하면 비가시적, 비연장적 대상까지 기술의 범위 속에 포섭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건 쉽게 아시죠? 비연장적,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울 수도 있는 물질인데요. 이 전기를 활용하면서부터 역학시기에 대규모 동력기계 사용하면서 생산품이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전기 활용하면서 우리가 눈부시게 발전하게 된 과학기술의 분야가 있겠죠. 네 번째 단계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단계와 연결이 되는 분야인데요. 전기와 관련되는 통신기술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통신기술. 자, 여기서 저희가 265쪽에서 제가 학생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꼭 알아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구절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통신기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통신기술의 단계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3주 정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일요일 오후였는데요. 낮 2시, 3시 이 정도 됐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을 혼란에 빠뜨렸던 엄청나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3주 전이라서 이미 기억 속으로 잊은 학생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카카오 관련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일시적으로 다 마비가 됐었죠. 저는 뭐 카카오톡 이런 거는 대화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뭐 중요한 대화가 아니면은 안 해도 크게 상관없긴 하지만 이 다음이랑 카카오가 둘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다음 메일도 함께 통합해서 쓰라고 했었잖아요. 그 뒤에 아마 수요일까지 복구가 안 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주 메일 계정이 다음이기 때문에 3일 정도 굉장히 불안초조해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걸 사용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이런 건 사용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불편함은 없었는데 그런 것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만들어내고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기술 만들어낸 건 누구이죠?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런 여러 가지 통신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통신 기술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의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통신 기술을 만든 것은 인간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게 되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게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호모 파베르가 도구적 인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과학기술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과학기술 만들어낸 주인이었지만 통신기술 단계에 다다르면 인간이 이제 과학기술이 승리했으니까 인간은 패배했겠네요. 주인이었던 인간에 대해 과학기술이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 굉장히 두려운 지점이 통신기술입니다. 헤겔이라고 하는 독일 관념론자가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이야기했는데 그거랑 굉장히 좀 유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의 아테네 이런 시기에 자유민들 뭐 정치활동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허드렛 일들은 노예한테 시키죠. 근데 이 노예가 굉장히 기능이 좋고 일 잘하는 노예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대부분의 일을 노예한테 다 시켜두었는데 이 노예가 불행한 병이라든지 사고 때문에 먼저 죽고 나니까 주인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더라. 헤겔이 그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주인이 처음에는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 주인 노예 변증법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호모사피엔스가 호모 파벨의 주인이었는데 통신기술 단계에 이르르면 호모사피엔스가 호모 파벨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주인으로서 호모사피엔스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윤리학이 바로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윤리학이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가 잠시 쉬셨다가 2교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과학 과목 4과목으로 나누어서 많이 배우잖아요. 지금 나올 만한 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역학은 물리와 관련될 것 같고요. 화학, 전기라든지 통신기술도 물리에서 좀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이것도 네 가지 과목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과목일 테고요. 근데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건 물리, 화학, 지구과학 말고 또 다른 한 가지 과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학. 요나스는 이걸 생명공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요나스가 생각할 때 과학기술 발전의 마지막 단계, 이게 생명공학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스 요나스 책임윤리 응용으로서 생명공학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쓴 이유도 가장 마지막 단계로 요나스가 이걸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이전 단계의 기술들과 구분되는 생명공학 단계의 특징, 이 정도를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단계는 기본적으로 물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결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즘 전기자동차가 화재 일어나는 그런 결함이 있다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자동차에 결함이 있으면 공장이라든지 대리점으로 가지고 와서 부분으로 쪼갠 다음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내고 그걸 고쳐서 다시 조립해서 도로로 내보내면 그 자동차는 잘 굴러가게 될 겁니다.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는 거죠. 우린 이런 성질을 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가역성. 하지만 생명공학,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이건 거꾸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역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거고요. 또 다른 것, 이전에는
인간 이외의 비물질적 존재들이 기술의 대상이었다면 생명공학 시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과학기술의 대상에 인간이 포함되는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과학기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끔찍한 시기가 생명공학의 시기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임의 원칙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호모 파벨의 승리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이 좀 길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셨다가 책임의 원칙 부분 이어서 또 쭉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생명공학 이 부분으로 돌아와서 논의 진행하는 그런 순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